그리고 올라왔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는 트렌드는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트렌드를 알고 거기에 이제 매도와 매수 시점을 거기서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네. 어떻게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 직장에서 이제 많은 직장에서 저도 이제 좀 고참이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교육할 일들이 많은데 그 교육할 때마다 사실 어떤 그래프의 차트를 딱 보여주고 네. 얘가 오르는 거야 빠지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똑같습니다. 오르는 겁니다. 이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추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오르고 있으면 오르는 추세고 누가 봐도 안 오르고 있으면 안 오르는 거다. 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기 투자의 환경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로 매일 생활비를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 기간이 짧겠죠. 그럼 이분한테 해당하는 추세는 굉장히 짧아야 할 겁니다. 5일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 1년이니까 30년짜리 장기 트렌드를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 트렌드가 한 3달 정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달은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건 추세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지금 열심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시장이건 미국의 나스닥이건 지난 석 달 동안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거든요.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예. 오른 주식들이 있었을 뿐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트렌드, 그러니까 저는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섹터에 대한 어떤 흐름, 변화, 트렌드 이런 거로 이해를 했는데 전체 주식시장의 상승세냐 아니냐에 대한 이 트렌드를 먼저 중요시 여기시는 건가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장이 결국 오르고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오르면 종합주가지수는 안 오릅니다. 그렇죠. 얘네들의 시총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트렌드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열심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추세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올라왔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는 트렌드는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네. 그런 조건에서 뭐 최근에 그 조선주, 해운주가 정말 엄청나게 불을 뿜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사실 철강주도 그렇고요. 경기민감주들 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이건 급등했으니까 이제는 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부장님의 투자 원칙에 의하면 이건 끝까지 뭐 내가 급등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주도주는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주도주라는 게 저는 항상 책에도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주도주라는 건 단순히 그날 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이나 업종이나 섹터는 그게 주도주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적으로 경기가 좋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경기라는 게 결국은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수요가 발생을 하는 방법은 이전에는 약했던 수요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없던 것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부터 시작됐던 새로운 데이터 경제에 대한 수요에 의한 경기 사이클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조선주나 철강주들은 경기를 이끌어내는 수요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급격하게 꺼지는 걸 회복시키는 툴로 사용되고 있는 재정정책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여주고, 이것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시장의 바로미터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시장의 바로미터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철강주라든가 이런 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네. 부장님 의견으로는 지금 트렌드가 끝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까지 트렌드가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정말 포트폴리오에 많이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조선주, 뭐 네, 철강주. 네. 제 포트폴리오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팔 이유가 없죠 아직은. 계속 약간의 조정이 있다 또 보면 계속 올라가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깨졌구나라고 해서 제가 책에는 이제 그래서 셀 사인, 롱 사인, 뭐 숏 커버 사인 이러면서 이제 숏 사인 이렇게 네 가지의 변곡점만 저는 이해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려놨는데, 근데 그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홀딩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인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셀 사인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럼 추세의 변곡점을 어떻게 보냐.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아는 이 유일한 기술적 툴이 그건데 그것조차 미리 예측하는 툴이 아니거든요. 요런 게 나오면 변곡점이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변곡점인 거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판단하는 가장 큰 바로미터는 각도입니다. 올라가는 기울기보다 네. 빠지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럼 저는 이제 추세가 차트가 추세가 꺾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죠. 근데 올라가는 기울기보다 더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 이건 깨지지 않은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차트 선의 길이, 그러니까 네. 그 일자, 예. 날짜가 한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랍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래프가 다 1년 기준입니다. 아, 1년간의 이 네. 기울기와 예. 최근 그럼 그 하락하는 기울기도 근데 뭐 기간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의 싸움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 며칠 전에 어젯밤에 다우가 올랐는데 그저께 보면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침에 시장에다가 내린 판단은 뭐였냐면 다우지수가 3월 초부터 5월까지 있었던 상승 추세는 끝내는 셀 사인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우지수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추세를 그렇게 끊어서. 그러면 다시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매수의 포인트를 꼭 그걸로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기준을 보통 이제 롱 사인은 제가 많이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롱 사인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게 되게 소개명이 많더라. 샀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고 이게 꺾이는 경우도 많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트렌드를 믿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샀는데 아니면 빨리 엎어야 된다. 들고 고생한다. 그런 측면이고요. 롱사인도 그냥 저는 이전보다 확실히 확연하게 가파른 상승세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롱 시그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차트의 그 기울기, 네. 각도가 한 며칠 정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를 봤을 때 그런 판단을 내리시나요? 최소한 기준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뭐 한 2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2달 동안 횡보만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2, 3일이 아주 급등을 했다. 그럼 저는 변곡적으로 인식을 하겠죠. 근데 뭐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밀렸는데 한 이틀 올랐다. 이런 경우는 저는 변곡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는 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나고 제때 매도를 못 해가지고 다시 꺾어지면서 그때 팔 걸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러한 어떤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년 동안 롱런을 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뭐 하면,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많은 분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투자 원칙. 예. 산 이유하고 파는 이유를 일치시킬 수만 있으면, 그러면 크게 손실 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박이 나려면 굉장한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박은 안 날 수 있어도 그래도 주식은 평생 동안 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위 뭐 누구한테 들어서 샀으면 언제 팔아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팔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샀는지도 이유를 모르니까. 예, 매수하고 매도의 이유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건데 가장 안 좋은 분이 누구한테 들어서 샀는데 올라가다가 밀려서 이제 손실이 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기업 보고서를 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일 매수와 매도가 일치되지 않는 거죠. 살 때는 차트를 샀는데 물리고 나니까 갑자기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들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여러 요인으로 네. 뭐 요즘 최근처럼 뭐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의 나스닥이 정말 기술주들 정말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네. 정말 투자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장기적 전망도 너무 좋고 네. 밸류에이션도 뭐 성장성을 대입해 보면은 뭐 그냥 할 만하고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 이렇게 30% 폭락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갑작스러운 폭락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손실을 더 그러니까 미적미적거리다가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는 그냥 지나고 나서 얘기인 것 같고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할 이유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는 더 사야죠. 주식이 더 싸졌으니까. 싸졌으니까. 예. 근데 그거는 정말 그 투자 방법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다를 뿐인 거고요. 근데 저는 타이밍이 늦었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결정을 못 내린 네. 나중에 후회일 그러니까 제가 뿐이다. 책임지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뭐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항상 회사에서도 이야기할 때 먼저 그 언어를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냐를 한번 좀 규정을 해보자. 지금 인플레이션과 주식이 왜 나쁜 관계가 있냐.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보자.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주식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치 상품입니다. 그렇죠. 원래 인플레이션일 때 제일 좋은 자산이에요. 주식이.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그럼 두 가지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렇죠.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근데 이 제품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이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렇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비싼, 그러니까 먼 미래의 가치까지 당겨온 기술주 그로스의 경우에는 이 할인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다. 요거 뭐 큰 두 가지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뭐 두 번째 해석이 가장 그래도 좀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마진이 회수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왜 빠져야 되냐. 걔네들은 마진 영향이 그렇죠.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하면 다음 달, 다다음 달쯤에 아마 있을 거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테이퍼링. 이 테이퍼링을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이퍼링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저는 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으로만 올라온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동성이 정말 핵심적인 키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마 나스닥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주식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키 팩터는 유동성이었을 거고, 결국은 지금 우리는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테이퍼링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과정이다.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기술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잭슨홀에서 테이퍼링을 이야기해도 주가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 조정.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특히 네. 한국의 어떤 한국 투자자들의 수백만 투자자들이 그 심리적 지지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8만 원대의 어떤 네, 심리적 네, 네. 지지선 이런 게 막 깨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에 거의 한 비율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4, 50배 이상 막 공매도를 때리는 것 같아요. 최근 며칠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거기다 대만 반도체 예. 폭락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엄청 있고요. 폭락하고 네. 있고요. 반도체 산업 자체에 뭔가 큰 약점이 나온 거 아니냐. 그것은 결국 이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술주의 이제 핵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해석들 자체는 크게 우려할 만한 이유처럼 이렇게 일단 현상은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우선 조금 이게 너무 큰 화두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씩 네. 되죠.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나라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나라고 사실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한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제가 참 웃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반도체 애널리스트만 한 수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예, 여기 나오시면 다 막 삼성전자 얘기하시고 그냥 저는 속으로 항상 마음 먹거든요. 내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저러지는 말아야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도체 애널리스트 어떤 분이 보신다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떠드네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일반적으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제조업과 가장 다른 부분은 보통의 제조업은 보다 좋은 제품을 비싸게 만드는 게 제조업의 숙명이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은 똑같은 제품을 누가 싸게 만드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기술력이라는 게 결국은 더 좋은 제품을 받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에서 가격이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커머더티의 성향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지배적 사업자, 이게 삼성전자가 됐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건 이 지배적 사업자의 공급량에 의해서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거는 또 그 사이클보다도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제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하기는 사이클을 맞춰서 성공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빠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멀티플, 소위 PE 밸류가 낮은 이유도 결국 이 사이클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하고 그러니까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항상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 그냥 트렌드를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고요.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애널리스트가 지금 삼성전자가 싼 국면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그렇죠. 빅사이클 같다. 뭐. 예. 근데 저 그랬거든요. 아니 저 다 아는데 왜 안 가? 삼성전자만 쳐다보고 있는 게 전 세계에 몇천 명은 될 텐데 왜 안 가는 거야? 그 말보다는 차라리 그냥 실제로 주가가 보여주는 걸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신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 이 전체적인 상승세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트렌드를 보시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각 개별 단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역시 추세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예. 트렌드를? 네네. 그러니까 트렌드는 말을 저희는 추세라고 이해를 해도 예, 되는 예. 거고요. 계속 지금 상승 추세이냐, 네. 혹은 지금 조정이냐, 예, 예. 이걸 가지고 네. 투자를 판단하면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추세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